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취하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오만, 옹졸한 모습이라는 비판 의견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하면서 뒤끝 해명을 남겨 논란이 이어집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이 추진하는 방안이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까지 추 장관 비판 발언이 나오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 임시병동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환자들은 공동 화장실에서 함께 씻는 등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자영업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던 중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미 국방당국이 사드 성능을 개선 중이라며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배치를 시사해 발언 배경이 관심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한 대학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 제목입니다. 어제 오늘 이 칼럼 때문에 정치권이 매우 소란스러웠고 민주당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습니다.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인데 이 칼럼을 본 민주당이 발끈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나도 고발해라, 민주당만 빼고라는 해시태그, 즉 주제어 달기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결국 고발을 취하하기는 했는데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덕현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 민자만 입력해도 칼럼 제목인 민주당만 빼고가 자동 완성 검색어로 뜹니다. SNS에선 민주당만 빼고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줄을 잇습니다.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진보 진영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고 했고,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도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과 권경애 민변 변호사는 아예 SNS 대문 사진을 민주당 빼고로 바꿨습니다. 참여연대는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당내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홍일학 의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지적했고, 정성호 의원은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지만 임미리 교수와 해당 언론사에 대한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민주당이 당 안팎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발을 취하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깔끔하지 못한 사과문이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사과문에 필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는 듯한 설명을 집어넣어서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공지 문자를 통해 고발 취하 사실을 알리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표가 따로 입장 표명은 안 하시나요? 예, 문자는 전달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 고발 조치가 성급했다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기자들의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면서 임미리 교수가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자문교수단의 실행위원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13분 뒤 안철수 이름 대신 특정 정치인으로 정정했지만 안 전 대표의 국민의당뿐 아니라 대한신당, 정의당까지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고발을 취소하면서도 뒤끝을 남기는 걸 보라며 작전상 후퇴했을 뿐이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비판에 대해서 감시에 대해서 재갈을 물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성창호 부장판사 등 3명의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서 오늘은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제19 감싸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적폐청산 명분 때문에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간섭하려 한 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남용죄 처벌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후배 판사들이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재판 단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도 그동안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어제 뉴스입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는 21일 전국의 검사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윤석열 총장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으는 건 17년 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조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7시간 동안 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건 2003년 강금실 장관 이후 17년 만입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 제정과 수사 기소검사 분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 측은 장관과 총장이 같은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일방 행보에 윤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할 일선 검사장들을 장관이 불러 모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정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하라고 했다는데 최근 추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비롯해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 듯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을 합니다.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취임 이후 추 장관이 추진해온 일들이 청와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추 장관을 향한 공개 비판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해 논란이 불거진 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수사 방해 논란을 키우자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금태섭 의원은 공소장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고 참여연대와 민변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을 받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선 민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외국 방문은 물론이고 중국인과 접촉한 일도 전혀 없는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중국 외에서 2차 감염으로 숨진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한데 일본 방역당국도 이 여성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 사는 80대 여성입니다. 지난 1일 폐렴으로 입원 후 호흡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뒤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물론 최근 출국 이력이 없어 어디서 감염돼 사망에 이른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본토 바깥에서 2차 감염 사망은 처음입니다. 昨日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方に対し、これからご冥福をお祈りし、ご遺族の皆様にお悔やみ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이 여성의 사위인 도쿄 지역 70대 택시 운전사와 와카야마현 50대 일본인 남성 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경로가 미궁입니다. 이 의사는 해열제를 먹고 계속 진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료 의사와 진료받은 환자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218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음성 판정된 고령 승객들을 오늘 하선시켰습니다. We're okay. We're doing all right. Okay. Feeling a little bit jaded, but that's because of a whole night's lack of sleep. 1,000억 원대 코로나19 긴급 예산을 편성한 일본 정부는 자위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크루즈선에 남아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선 투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 4천 명,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우한 임시병동의 내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중국 정부로서는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불신의 눈초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이런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촬영한 우한 임시병동의 모습입니다. 早上我们来看看大家的一些实际的这些情况。 가벽을 세운 병실에 침대 여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환자들은 공동 화장실에서 함께 씻고 식사도 함께 합니다. 격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이지만 의료진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亲爱的朋友们，让我们携手奋进，一起将方舱医院建成爱的方舟，共同打赢这场战斗，早日回家，早日与家人团聚，加油！ 중국 사망자와 확진자는 하루 새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확진 범위에 임상 진단 기준을 추가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6만 4천 명,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한 겁니다. 당국은 전날 발표한 통계에 중복된 것이 있었다며 수치를 하향 조정해 불신을 더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정보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중국 난카이 대학 연구진은 지역별 감염률을 토대로 중국 내 감염자를 8만 4천 명에서 14만 명 사이로 추산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한 지역에서 환자 6명이 나오자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인구 1만 명이 넘는 우리 면 단위 정도의 지역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바다 위를 떠돌던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의 승객들은
캄보디아에서 간신히 육지 땅을 밟았습니다. 그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의 승객들이 꽃다발을 안고 배에서 내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본, 타이완, 괌,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에서 입항 거부를 당하면서 바다 위를 떠돈 지 약 2주 만입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승객 1,455명 중 증상이 있는 20명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환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전세기를 통해 수도 프놈펜으로 이동한 뒤 각자 여객기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40km 떨어진 인구 만여 명의 빈푹성 설로이 지역은 감염 예방을 위해 봉쇄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우한을 다녀온 23살 여성과 그 가족 등 이 지역에서만 6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이런 대규모 거주지가 봉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카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업 침체가 이어지자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영주권자에게 1인당 3,000파타카, 약 44만 원이 충전된 현금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카오 경제금융장관은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 오후 집계를 기준으로 보면 나흘 연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이르다며 상황을 1,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원석 기자가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는 없이 오늘도 국내에서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300명을 넘어섰던 하루 검사 인원도 8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이미 7명의 확진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산과 진천에 격리된 교민 366명은 모두 음성이 나와 내일 퇴소합니다. 나머지 교민 등 334명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모레 일요일 격리가 해제됩니다. 퇴소 전 1339 콜센터와 보건소 이용 등에 관련한 보건교육을 받게 됩니다. 퇴소 이후에는 두세 차례 지자체에서 안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내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1, 2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내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웃 일본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2차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춘절이 끝나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할 대책을 모레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로하러 간 정세균 총리가 요즘 손님이 적어서 좀 편하겠네요 했답니다. 저 역시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합니다만 현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몹시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당장 손님이 없어 애를 태우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이정현 기자가 논란이 된 발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신촌 명물거리를 찾은 정세균 총리.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자리인데 뜻밖의 말을 내뱉습니다. 반가워요. 예. 그래서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니까. 예. 정 총리는 급히 수습했지만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이런 때는 좀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 부적절한 발언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새는 좀 줄었죠? 원래 많은 편이긴 한데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총리실은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는 뜻에서 농담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서민들의 고통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생 경제와 서민의 생업을 걷어차는 막말이 개탄스럽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는 몰지각한 언행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상처를 후벼 파는 조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다소 주춤하는 듯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웬만하면 큰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치르라고 다시 권고하고 있는데 행사를 취소했던 대학이나 기업들이 또 이 권고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행사를 열었다가 환자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그 역시 난감한 일일 테니까요. 정은혜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입학식. 가족들의 축하 속에 한 장의 사진으로 감격의 순간을 담습니다. 집단 행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 발표에 회사 측이 다시 부모 참관을 허용하면서 여느 때와 똑같은 입학식을 치른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한 대학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행사를 다시 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저희가 몇 주가 걸렸는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뭐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육부 방침도 참조하고 구성원 단체랑 일단 논의해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약금까지 물고 박람회 참가를 이미 취소한 업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렵게 행사를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냈는데 지금 와서 또 말을 바꾸니까 너무 난감하고요. 방역을 강화해 행사를 열더라도 고민은 여전합니다. 감염 우려에 방문객의 발길이 예년에 비해 확 줄어든 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저희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요. 조금 더 일관적인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런 업계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락가락 정부 지침에 행사를 열까 말까 기업도 대학도 지자체도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비상인데 여기에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까지 덮치면서 오늘 하루 수도권의 공기질이 답답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 비상 저감 조치까지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임서인 기자, 내일은 공기질이 더 나빠진다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인데요. 오늘은 여기에다 공기질까지 안 좋아져 더 답답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제부터 이틀째 평소 2배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있고 매우 나쁨 수준인 75 마이크로그램 이상까지 치솟는 곳도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이고 국외에서도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이에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석유화학,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의 사업장에서는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휴일이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차츰 해소될 예정입니다. 일요일 아침부터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산지 등에서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까지 막바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19로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를 절감했는데 강원도 농가를 중심으로 지난해 가을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나옵니다.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최종 방어선 밖에서 이 감염된 멧돼지 3마리가 발견된 건데요.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강원 화천 간동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입니다.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곳에서 불과 900m 떨어진 곳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포획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광역 울타리를 뚫고 10km 이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접경지에 설치된 광역 울타리 밖에서도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감염 멧돼지는 환경부가 파주에서 고성까지 290km에 걸쳐 설치한 1, 2차 광역 울타리 안쪽에서만 발견됐는데 화천 사례로 사실상 ASF 최후 차단선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인근에서 돼지 3,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 3곳도 비상입니다. 체열을 하면서 수출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중앙에서 살처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국은 부랴부랴 3차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댐물에서 해가지고 양구, 인제 그 고속으로 있는 광역 울타리를 채로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ASF는 접촉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양성인 멧돼지가 농가로 접근할 경우 지난 가을에 이어 또 한 번 ASF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농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조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국가가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오늘 구속으로 조 전 청장은 세 번째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 옹호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회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 공작 댓글 조작을 합니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정부와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의사표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수많은 폭력 시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그런 대응을 했다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판결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과 뇌물수수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수감된 데 이어 세 번째 수감됐습니다. 2011년 조 전 청장 휘하에서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부정적 여론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촌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여탕에 들어가 목욕을 한 여장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해보니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였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중 목욕탕입니다. 지난 8일 단발머리에 치마를 입은 A씨가 여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직원에게 알렸고 남성인 게 들통났습니다. 남자 같은데 손님이 그래서 내가 가서 잠깐 일어나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건이 그대로 나왔어. 사흘 뒤 손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어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딱 보니까 그리고 여기 얼굴 다 여자예요. 여자처럼 생겼어. 머리도 하고. 경찰은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법률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 등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인 A씨가 성적 욕망 때문에 여탕에 들어왔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남성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적이 없다라고 봐서 경찰은 A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트로트가 요즘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 한 몫을 했다는 평이 이어지는데요. 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트로트 열풍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성악가의 트로트 무대에 현직 트로트 가수들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야, 대단하다. 5음계로 구성된 단순한 박자를 새롭게 재구성한 미스터 트롯 경연자들.
시청자의 심금을 울리는 정통 트로트부터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꺾어 부르는 노래 한 구절. 막걸리 한 잔. 트로트의 새로운 변화에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퍼포먼스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매회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면서 방송 출연만에 시청률 28.1%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죠. 진도 백이 진도 백이 진도 백이. 방송 직후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모두 트로트 관련이 채웠고 아이돌이 주름 잡던 음원 차트도 트로트가 장악했습니다. 지난해 미스 트롯으로 탄생한 송가인을 필두로 트로트에 대한 이른바 역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유명 연예인 유재석 씨는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를 불러 화제가 됐고 각 방송사들은 경쟁하듯 트로트 경연을 주제로 한 모방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 트로트가 더 이상 옛날 노래가 아닌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로트는 좀 이제 어르신들이 듣던 노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에 나오고 나서 좀 젊은 층도 많이 듣고 쿵짝 이런 느낌이 심한데 듣다 보면 또 매력이 있습니다. 주부 노래 교실에서도 이제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하는데 모든 게 즐겁고 이게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노래교실이. 기성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트로트의 변신.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국민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저도 요즘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대를 성주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동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분담할 수도 있는데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새로운 압박 카드가 될 거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사드 이동 배치 카드를 꺼냈는지 차정승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미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성능을 개선하면서 성주의 경우 이동 배치까지 검토 중입니다. Separate the launchers away from the battery. That gives you a lot of flexibility on the peninsula. 미국은 작년 말 이 같은 성능 개선 작업 등에 대해 우리 국방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니까 위성으로 연동시키면 사실상 거리의 제한을 안 두는 형태까지도 갈 수 있죠. 성주의 사드 발사대가 수도권으로 이동 배치될 경우 미사일 방어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논란입니다. 미 육군의 내년도 예산 설명을 보면 성주 사드 기지 개발 비용에는 우리 돈 580여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무기고와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부터 전기와 하수도, 도로 포장 등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이 자세히 적혔습니다. 미 육군은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사드 전개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연계될 거란 우려에도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민주당이 표창원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자리가 비게 된 경기도 용인정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 4명도 민주당의 공천 면접을 받는데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민주당 공천 면접을 치른 후보자는 총 4명. 이 중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경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것을 법정에서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만 장환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민의당 출마 전력이 문제가 돼 탈락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사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신분이라는 걸 경쟁자가 문제 삼으면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한 경기 용인정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에 기반을 둔 군소 3당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한다. 이번 통합으로 21석이 되는 민주통합당은 보조금을 최대 86억을 받게 되고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에는 옛 안철수계 인사들도 대거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취약지로 분류되는 수도권 지역에 전략 배치될 예정이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고위원으로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근이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울 송파병에 나서기로 하고 내주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싶지만 마음을 쉽게 치지 못하는 수많은 중도 세력들을 견인해 올 수 있는 역할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이미 4명이 이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해 경선을 하거나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 지역 현역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은 민주당 김철민 의원 지역구인 안산 상록을 탈환해 나설 예정입니다. 안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전 의원도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인천 부평에 출마를 고민 중입니다. 20명에 가까운 안 전 대표 측 원외 당협위원장도 미래통합당으로 이동합니다. 정찬택 전 바른미래당 조직위원장은 다음 주 입당해 영등포갑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모임인 국민미래포럼 출신 전직 위원장들도 다음 주 초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안철수계 인사들을 수도권에 전략 배치하면서 중도까지 포함하는 대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준석 세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내정됐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이름도 생소한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되거나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이 지난 연말 50개였는데 그새 18개가 더 생겼습니다. 1m 넘는 투표용지가 등장할 거란 말이 우스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현재 선관위엔 41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7개의 정당이 올해 새로 이름을 올렸고 창당을 준비 중인 곳도 27개에 달합니다. 행나라당, 만나자 영업직능당, 결혼미래당, 국기 태권도당과 같은 당명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총 50개였던 정당과 창당 준비위는 2달 반 만에 68개가 됐습니다. 총선 전 100개 가까이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인기몰이식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를 좀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1m가 넘는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투표용지를 한번 보십시오.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를 하게 되면 4년 전 총선 때는 21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33.5cm였는데 2~3배까지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선관위는 완전 수개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라임펀드의 손실률이 공개됐습니다. 1조 원 규모 투자금이 반토막 났고 전액 손실을 본 투자자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펀드의 경우에도 깡통 펀드가 다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라임 투자자 30여 명이 금융감독원에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라임이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했고 증권사는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를 팔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기꾼들 도망간다. 하루빨리 조사하라. 조사하라.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손실률은 처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조 원 가까이 팔린 무역 금융펀드 플루톤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테티스 펀드는 마이너스 17%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펀드에 연계된 100여 개 아들 펀드 중에선 투자금 전액 손실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를 계속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피눈물이 나겠지만 라임 일부 직원들은 전용 펀드를 만든 뒤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고를 미리 예단해서 할 수는 없었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는 인정하고. 금융위원회는 오늘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과 검사 강화 등 사후 약방문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밀어내더니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이 대형마트를 밀어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맏형 역할을 했던 롯데쇼핑이 결국 온라인 쇼핑에 밀리면서 전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200여 개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7만 개에 달하는 유통업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롯데가 운영하는 한 드럭스토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상가에 입점해 있지만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이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사면 귀찮기도 하고. 지난해 온라인 쇼핑액은 134조 원까지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가 월세도 못 건지는 매장 200여 개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전체의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이 잇따라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놓는 상황에서 롯데의 대규모 매장 폐쇄는 국내 유통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8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대형 쇼핑몰까지 강제 휴업 적용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의 숨통을 더욱 쬐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하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 회사가 아마 중장기적인 이니셔티브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요.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은 317만 유통 일자리의 한파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약 500개, 슈퍼마켓은 200개가량 고용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1위를 질주 중인 현대건설의 선봉에는 국보급 센터 양효진이 있습니다. 190cm 장신을 이용한 블로킹, 공격을 무기로 팔방미인 활약을 거듭하고 있는 양 선수를 장동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트 빈틈을 노린 정확한 속공, 철벽 블로킹까지. 국가대표 센터 양효진은 올 시즌 공격 부문 랭킹을 휩쓸며 MVP 후보 영순위로 손꼽힙니다. 190cm 장신을 이용한 타점 높은 공격은 물론 국가대표 13년 차로 상대 공격 루트를 꿰뚫어보는 노련미까지 더해지면서 단점이었던 블로킹 타이밍까지 좋아졌습니다. 좀 단점들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더 좋은 리듬을 가지고 갈 수 있더라고요. 양효진은 지난 도로공사전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5,500득점 고지를 밟으며 살아있는 전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기록들을 더 열심히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브로킹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제가 최초로 가지고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양효진은 띠동갑 후배인 이다현, 지난해 신인왕 전지훈 등 다른 센터들을 이끌며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센터진 공격 점유율은
다른 팀의 2배에 달합니다. 현대건설은 파죽의 5연승으로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또 간절하니까 꼭 남은 경기 잘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년 만에 통산 2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현대건설. 그 중심에 국보급 센터 양효진이 있습니다. TV조선 장도훈입니다. 시인이 길바닥을 온몸으로 기며 구걸하는 거린을 봅니다. 그런데 비가 오자 벌떡 일어나 멀쩡하게 걸어갑니다. 그 모습에서 시인은 정치인들을 떠올립니다. 선거철만 되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굽신대며 표를 구걸하고 머슴임내하며 간까지 빼줄 듯하는 바로 그 정치인들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더냐고 시인은 묻습니다. 배를 깔고 바닥을 기다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린의 기적과 숙였던 고개와 바닥에 깔았던 신분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 거만한 지배자가 되는 정치인의 기적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가? 민주당이 정권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진보 성향 학자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무슨 칼럼이기에 이런 해프닝을 벌였는지 몇 대목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의 성과로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 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과 정치 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그렇게 칼럼은 달콤한 공약이 배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선거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게 하려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합니다. 진보학자답게 칼럼의 필자는 재벌개혁과 노동 여건의 개선을 주장했습니다만 선거 후 거만한 지배자가 되어버린 정권의 행태는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칼럼 고발을 두고 진보 인사들 사이에 이어진 나도 고발하라는 외침도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진보 진영의 정권 비판이 조국 사태, 청와대 의혹, 법무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갈수록 커가는 것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표 경선 때 20년 집권론을 내걸었다가 취임 후엔 대통령 10명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100년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칼럼 내용이 몹시 불편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달콤한 선심 정책이 쏟아지리라는 것은 안 봐도 훤한 일입니다. 선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집착과 질주가 시작됐음을 칼럼 고발 해프닝에서 실감합니다. 2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나도 고발하라 였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서울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요. 일요일에는 0도로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오랜만에 패딩 코트를 다시 꺼내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중부와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로 넘어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눈이 많이 쌓일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내일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종일 잿빛 하늘이 예상되고요.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5도, 전주 19도, 부산과 울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이후에는 영하 8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4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